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님이 38년째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한양 궁궐에서는 임금님의 탕평책이 한창이었으나 조정 안팎으로는 여전히 당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물 아래 잠긴 바위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휘돌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넓은 들판과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을은 예로부터 명문 가문들이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은 이곳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는 다른 어떤 가문보다 높았습니다. 그들의 담장은 높고 기와는 반짝이며 대문에 걸린 현판의 글씨는 당대 명필의 솜씨였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가물어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쪼그라든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고 땅은 갈라지며 목마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고을 장터에는 쌀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양반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여전히 쌀과 곡식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지요. 대문 밖에서는 거지들이 구걸하고 아이들은 배를 붙잡고 울었으나 안채에서는 여전히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들은 학문을 논하고 비단옷을 입은 마님들은 자수를 놓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지요. 한쪽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다른 쪽에는 다음 잔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신분의 벽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장사로 부를 쌓은 상인들이 양반의 지위를 사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 양반들은 가난을 견디지 못해 비밀리에 생계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돈의 힘은 때로 신분의 벽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평민의 자제들 중에도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안동 고을에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서울 출신들이 학문에 정진하며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밤이 깊으면 서당 뒤편에서는 신분이 낮은 이들도 글을 배우는 모임이 은밀히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오랜 질서는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해 보이는 얼음 아래로 봄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한 것과도 같았지요. 바로 그런 시절 안동 김씨 가문과 한머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넓은 농장에서 일하는 최돌쇠는 열해 동안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머슴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고 고단했습니다. 33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과 다부진 골격을 지닌 그는 얼핏 보면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은 그가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예리한 눈빛과 때때로 번뜩이는 지혜는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짐작해 했습니다. 특히 그가 홀로 있을 때 보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은 보통 머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돌쇠는 사실 몰락한 중인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문은 학문과 예술로 이름을 날렸으나 어느 날 갑자기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몰락하게 되었지요. 10살 때 부모를 잃고 가문이 무너지며 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그는 과거의 기억과 배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시와 글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냉혹함을 일찍이 깨달은 그였기에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일하는 그의 성실함은 주인집 어르신들에게도 인정받는 바였지요. 농사일은 물론 집안의 크고 작은 수리와 목공일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 늙은이 좀 도와주겠니? 해질 무렵 안채에서 쫓겨난 노비 출신 할매 평씨가 그를 불렀습니다. 평씨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나이 지긋한 여인으로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방 마님의 눈밖에 나 있었지요. 흰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허리는 그녀의 고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명했고 집안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최돌쇠는 언제나 평씨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에게 평씨는 유일하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존재였지요. 평씨 역시 자식이 없던 터라 최돌쇠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녀는 최돌쇠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돌봐주었고 그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창고에서 매주 항아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늙은 몸으론 어림없구나. 평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 항아리와 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쉽게 매주 항아리를 찾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둘이서도 들기 힘든 무게였지만 그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쉽게 들어 내려놓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평씨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일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평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 윤씨 부인이 열해 만에 돌아온다더구나. 평씨의 말에 최돌쇠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으나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돌쇠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그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었지요. 평씨는 그런 최돌쇠의 눈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눈은 최돌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느냐? 열해 전 이 집 맏아들과 혼인에 들어왔다가 소박맞고 친정으로 쫓겨간 그 윤씨 말이다. 평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최돌쇠가 윤씨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최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씨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오래된 놀이개였습니다. 청록색 비취로 만든 작은 매화 모양의 놀이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으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놀이개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최돌쇠는 놀이개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실은 예실로 묻어두는 게 좋을 것이야. 하지만 내 가슴에 묻어둔 그 마음 나는 안다. 평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최돌쇠의 손을 덮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열해가 흘렀지만 세상 일은 변한 것이 없구나. 양반과 상놈의 벽은 여전히 높고 사람의 마음은 그 벽을 넘지 못하는 법이지. 최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평씨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윤 씨 부인이 오면 둘째 도련님과 다시 혼인시킨다 하더구나. 맏아들 자제가 없으니 대를 이을 자손을 보기 위함이라고. 평 씨의 말에 최돌쇠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놀이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주인 가문의 일에 관여할 처지가 아니지요. 최돌쇠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 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심하거라. 특히 둘째 도련님은 성정이 사나우니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최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자신의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초가 처마 아래서 달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달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가슴속 깊은 그리움을 더욱 일렁이게 했지요. 그는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달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매화 모양의 놀이개는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윤 씨, 그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10해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은 달빛 아래 간절한 기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까마득한 옛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안동 김씨 가문은 분주했습니다. 10해 만에 돌아오는 윤 씨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 온 집안이 들썩였지요.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하는 하인들, 음식을 준비하는 몸종들, 그리고 새 의복을 손질하는 친모들로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최돌쇠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안채로 향해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하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윤 씨 부인에 대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어하니 윤 씨 부인이 10해 동안 친정에서 갇혀 지냈다더라. 쯧쯧, 어찌나 예쁘던지. 그런 미인이 소방 맞아 쫓겨나다니. 그것도 다 까닭이 있는 법이지. 딴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최돌쇠는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힘주어 내리쳤습니다. 장작은 단번에 두 동강이 났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장작을 정리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딴 남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에서 내리는 이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녀린 걸음걸이와 고운 자태만으로도 최돌쇠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10해 동안 그리워했던 그녀,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돌쇠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한 머슴, 그녀는 양반의 부인.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최돌쇠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마음의 아픔을 잊으려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윤 씨,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돌쇠는 일을 마치고 뒤뜰에 있는 자신의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러워진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작은 나무 상자에서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홀로 책을 읽는 것은 그의 오랜 비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학문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는 틈틈이 몰래 책을 구해 읽곤 했지요. 농사일에 지친 손으로 책장을 넘기던 그의 귀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분과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그러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지요. 최돌쇠는 책을 덮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초가 뒤편으로는 안채의 담장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열해 전 소방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둘째 서방과의 혼인마저 거역할 셈이냐? 노파의 목소리는 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최돌쇠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한 여인의 실루엣뿐이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열해 전 그가 가슴에 묻어둔 그 사람이었지요. 어머님, 제가 소방 맞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최돌쇠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열해 동안 친정에 갇혀 지내다가 이제는 다시 싫은 혼인을 강요받는 그녀의 심정이 어떨지 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일 둘째 서방님과 상견례를 할 것이며 한 달 뒤 혼례를 올릴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노파의 말이 엄하게 이어졌습니다. 너의 친정에서도 이번 혼인을 찬성했다. 이제 와서 거역할 수 없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돌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담장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평씨가 준 놀이개를 꺼내어 달빛 아래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시 20살의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해 전 그는 20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몰락한 중인 가문의 자제로서 학문의 뜻이 있었으나 가난 때문에 안동 김씨 가문의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의 재능과 학식은 뛰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로 인해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머슴 일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18의 아름다운 처자 윤 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무리의 몸종들과 함께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의 살랑이는 그녀의 옥색 치마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최돌쇠는 멀리서 나무를 패고 있다가 그만 도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봄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윤 씨의 손에서 비단 손수건이 날아갔습니다. 손수건은 바람을 타고 연못 위로 날아가 물 위에 떨어졌지요. 윤 씨와 몸종들은 당황했지만 최돌쇠는 곧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어 손수건을 건져 올렸습니다. 젖은 몸으로 그녀에게 손수건을 돌려주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최돌쇠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김 씨 가문의 맏아들과 혼인하기로 정해진 교수였고 최돌쇠는 천한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봄날의 연못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았기에 그들은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나누었지요. 가끔 그들은 우연을 가장하여 만났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최돌쇠의 학식과 지혜에 감탄했고 최돌쇠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짧고 비밀스러웠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분과 규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시와 철학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윤 씨는 약속대로 김 씨 가문의 맏아들과 혼인했고
최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표정에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 부인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았다는 것이었지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김 씨 가문은 윤 씨에게 소박을 주었고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최돌쇠는 그녀가 가마에 올라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돌쇠는 그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신분을 원망하며 그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열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돌쇠는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마음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윤 씨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최돌쇠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열해 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지요. 그는 평 씨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 놀이개를 윤 씨 부인께 전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평 씨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청춘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특히 둘째 도련님 김진호가 알면 큰일 날 것이야. 김진호는 안동 김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최돌쇠를 항상 업신 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잔인한 성격으로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지요. 특히 최돌쇠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최돌쇠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단지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최돌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 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들켜봐라. 너뿐 아니라 윤 씨도 큰 화를 입을 것이다. 평 씨의 도움으로 최돌쇠는 놀이개를 윤 씨 부인의 처소 근처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평 씨는 윤 씨 부인의 방 근처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놀이개를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최돌쇠는 뒤뜰 연못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치는 고요한 시간,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돌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열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윤 씨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다만 그 속에 깃든 슬픔은 더 깊어져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창백했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부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열해 동안의 그리움이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아직 이곳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열해 전 제가 소박 맞은 것은 그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연못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윤 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소박 맞은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제게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돌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진정으로 원했다면 그대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윤 씨의 말에는 깊은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둘째 도련님과 혼인하라고 합니다. 10해 동안 친정에서 갇혀 지내다가 이제는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돌쇠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곧 멈추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저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밤마실이 한창이군.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띤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와 경멸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소박 맞으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군요. 천한 머슴과 눈이 맞았다니. 김진호의 목소리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돌쇠와 윤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고 최돌쇠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진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수님은 영원히 이 가문에서 쫓겨날 테고 이 천한 머슴은 김진호의 말에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침묵하시오, 형수님. 김진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소. 이제 결정할 시간이요. 최돌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인과 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일 뿐입니다. 최돌쇠의 말에 김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으냐? 내가 못 본 척 해줄 테니 조건이 있다. 김진호의 말에 최돌쇠와 윤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최돌쇠의 질문에 김진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윤 씨는 나와의 혼인을 거부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김진호의 조건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지요. 최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에게는 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돌쇠의 말에 윤 씨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돌쇠,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윤 씨가 외쳤지만 최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의 말에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김진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윤 씨, 당신은 나와의 혼인을 준비하도록. 그날 밤 최돌쇠는 평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평씨의 초가는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최돌쇠의 말에 평씨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설마. 최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평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어디로 가든 이 몸이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말고 비싼 초당에 사는 노승을 만나보거라. 그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평씨의 말에 최돌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뒷산에 노승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이라니요? 어떤 분이신지 많은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그분은 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 떠나기 전에 꼭 그분을 만나거라. 평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씨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평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최돌쇠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아, 부디 건강하거라. 그리고 행복을 찾길 바란다. 최돌쇠는 평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새벽녘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그는 윤씨와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이 나눈 짧은 대화,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초당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최돌쇠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백발과 수염이 바람에 살랑이는 노승의 모습은 선인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최돌쇠. 노승의 목소리는 깊고 평온했습니다. 최돌쇠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스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최돌쇠의 질문에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나는 너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떠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노승의 말에 최돌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노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제가 남아있다면 윤씨 부인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최돌쇠의 말에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일 후 보름달이 뜨면 너의 숙명의 갈림길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노승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노승의 말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제 일에 관여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인데.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최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적은 위기의 순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니 신중히 사용하거라. 노승은 부적을 최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듯했지만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부적이었습니다. 최돌쇠는 부적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지만 제가 왜 3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라. 3일 후 보름달이 뜨면 너의 진정한 운명이 드러날 것이다. 최돌쇠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초당을 떠났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그는 떠나지 않고 김씨 가문 근처의 작은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의 친구였던 농부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멀리서 윤 씨의 안부를 물었고 평 씨를 통해 그녀가 아직 김진호와 혼인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 씨에 따르면 윤 씨는 병을 핑계로 혼인을 미루고 있었고 김진호는 초조해하며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최돌쇠는 노승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오르자 평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큰일이 벌어졌다. 윤 씨 부인이 자결하려 했어. 평 씨의 외침에 최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돌쇠의 질문에 평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것 같다. 오늘 혼례 날짜를 정하는 자리에서 윤 씨 부인이 갑자기 독약을 마시려 했어. 다행히 내가 미리 눈치채고 말렸지만 지금 부인은 위독하시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평 씨의 말에 최돌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씨가 그토록 절망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씨 부인은 결국 둘째 도련님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평 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를 이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부인을 만나야겠습니다. 최돌쇠의 말에 평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미쳤느냐? 지금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게다가 윤 씨 부인의 처소에는 몸종들이 지키고 있어. 들키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최돌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인을 구해야 합니다. 최돌쇠의 말에 평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최돌쇠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거라. 내가 몸종들을 잠시 다른 곳으로 불러놓을 테니 그때 들어가도록 해라. 평 씨의 도움으로 최돌쇠는 밤중에 안채로 잠입해 윤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밤, 그는 담을 넘어 윤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최돌쇠의 속삭임에 윤 씨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돌쇠, 왜 아직 떠나지 않았나요? 위험합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돌쇠의 제안에 윤 씨는 놀라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간들 그들은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한 신분이라. 윤 씨의 말에 최돌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신분의 벽은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부인,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0해 동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돌쇠의 고백에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10해 동안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이 천한 놈이. 김진호는 소리쳤고 이내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최돌쇠는 윤 씨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는 여러 명의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진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이 자를 관하로 끌고 가라. 김진호의 명령에 포졸들은 최돌쇠를 끌고 나갔습니다. 윤 씨는 절규하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 역시 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최돌쇠는 끌려가면서도 윤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김 씨, 가문의 고변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호는 최돌쇠를 양반가의 여인을 유혹한 천한 머슴으로 고발했고 증거도 없이 그는 죽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는 감히 양반가의 여인을 유혹하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입니다. 김진호의 거짓 증언으로 최돌쇠는 사흘 뒤 사형을 집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감옥에 갇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윤 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승이 관아에 나타나 최돌쇠의 진짜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관아 대감님, 이 청년은 천한 머슴이 아니라 10해 전 반역죄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입니다. 노승의 말에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관아 대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자가 양반 가문의 후예라니? 노승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가문은 억울하게 몰락했으며 그 배후에는 안동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김 판서가 모함을 꾸며 최씨 가문을 몰락시켰습니다. 노승의 말에 관아 대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승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시오? 노승은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어 관아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관문서였습니다. 관아 대감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오. 김 판서의 모함이라 조정에 보고해야 할 일이오. 관아 대감의 말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반역죄로 몰락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김씨 가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노승을 바라보며 많은 질문을 품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의 증언으로 최돌쇠는 잠시 풀려났지만 김진호의 계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 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이에 최돌쇠는 노승이 준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부적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순간 최돌쇠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중인 가문이 아닌 조선의 명문 양반 가문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김씨 가문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몰락했고 그것은 모두 김진호의 아버지가 꾸민 음모였습니다. 최돌쇠는 부적의 힘으로 감옥을 탈출하고 윤 씨를 구하기 위해 김씨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연했고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에 도착한 최돌쇠는 윤 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김진호가 윤 씨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최돌쇠의 외침에 김진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칼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돌쇠는 어린 시절 배웠던 무예를 떠올리며 김진호와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 씨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그는 김진호의 칼에 어깨를 다쳤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김진호는 칼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최돌쇠는 윤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쇠, 당신이... 윤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진호가 갑자기 일어나 최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승이 나타나 김진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되었다. 노승은 사실 열해 전 최돌쇠의 가문이 몰락할 때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김씨 가문이 꾸민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라. 이것은 김씨 가문이 최씨 가문을 모함한 증거다. 노승이 내민 문서에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이 최씨 가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고 관리들을 매수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 씨와 최돌쇠의 인연이 이미 전생부터 이어져 온 증거다. 노승은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찰의 기록이었는데 그 속에는 전생의 윤 씨와 최돌쇠가 부부였으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천생연분이라 할 수 있지. 노승의 말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김진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최돌쇠를 해치려 한 죄와 거짓 증언으로 관아를 속인 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최돌쇠, 너의 가문은 이제 복권될 것이다. 그리고 윤 씨와의 인연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승의 말대로 최돌쇠의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와 윤 씨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 가문은 몰락했고 평 씨는 자유의 몸이 되어 최돌쇠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열해 동안의 고난과 인내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 만났던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돌쇠, 이것을 보세요. 윤 씨는 그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열해 전 최돌쇠가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짧게 만났던 시절, 최돌쇠가 윤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열해 동안 매일 그대를 생각했습니다. 최돌쇠는 감동에 젖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최돌쇠와 윤 씨는 아름다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묘하게도 노승을 닮아 있었지요. 노승은 그들을 축하하러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다. 이 아이는 너희의 전생과 다음 생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노승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최돌쇠는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켰고 윤 씨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겪은 소박의 계절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안동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진실의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우기 마련이지요. 최돌쇠와 윤 씨의 이야기는 인내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정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최돌쇠의 열해 동안의 인내와 윤 씨의 변함없는 마음은 그들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소박의 계절은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